응급 환자를 실은 구급차가 환자를 이송할 병원을 찾지 못해서 계속 길 위에 떠돌게 되는 응급실 뺑뺑이 사고, 다들 들어본 적 있죠? 지난 5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도로에서 후진하던 승용차에 70대 남성이 치이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10분 만에 119 구급대가 도착했는데요. 이 구급대원은 이 남성이 갈 병원을 찾기 위해 병원마다 전화를 돌리지만 받아주는 곳이 없었어요. 11곳에 전화를 돌리느라 1시간이 지났고 마지막으로 받겠다고 한 의정부의 한 병원으로 향하던 도중에 이 남성은 숨집니다. 지난 3월 대구에서도요, 17세 환자가 4층 건물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어요. 이 환자를 태운 구급차는 병원 8곳에 전화를 돌렸지만요, 결국 이 환자는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숨집니다. 가장 최근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경기도 평택에서 임신 9개월 임신부였던 A씨가 갑작스럽게 조기 진통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A씨가 입원 중이던 산부인과에서는 조기분만에 대비할 수 있는 병원을 찾기 위해서 1시간 넘게 근처에 있는 여러 병원에 전화를 돌립니다. 하지만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죠. 겨우 찾은 병원에 A씨가 이송되기까지는 40분이 더 걸립니다. 상대적으로 의료 인프라가 갖춰졌다고 여겨지는 서울 경기 지역에서도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119 구급대가 응급 환자를 현장에서 병원으로 이송하는데 1시간 넘게 걸린 경우가요, 2019년에 비해 3.9배로 늘었다고 해요. 3시간 이상 헤맨 사례는 18배나 증가했고요.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제가 기사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제 동료 기자 중에 얼마 전에 직접 응급실에 가서 밤샘 르포를 한 기자가 있더라고요. 이 기자한테 지금 한번 바로 전화해가지고 물어볼까 봐요. 지금 전화해볼게요. 제가 취재한 이 병원의 응급실도 정확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라고 해서 중증 응급 환자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큰 응급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갔던 병원은 매일 3명의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당직을 서더라고요. 그 3명이 이제 밤새 찾아오는 모든 환자들을 1차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병원 응급실에 하루 평균 170명 정도 환자들이 온다고 하니까 평균을 내보면 1시간에 그래도 7명씩은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상황이 악화됐나 보니 일단 응급 환자나 중증 환자를 상대할 의료진의 수 자체가 줄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의 경우 응급실에 왔을 때 외상이 있어서 바로 수술에 들어가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려면 여기 투입될 인력이 충분히 있어야 하잖아요. 지난해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간호사 A씨가 출근 직후에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근무지가 병원이었음에도 수술을 할 의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 간호사는 7시간 정도 지난 후에야 다른 병원으로 옮겨질 수 있었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같은 병원에 심장혈관 흉부외과 교수였다가 지난달 불의의 교통사고로 숨진 고 주석중 교수의 사례도 생각이 나죠. 주석중 교수 같은 경우에는 생전 응급수술이 워낙 잦다 보니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해왔다고 하죠. 그래서 이 주 교수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응급의학과라든가 외과 같은 이 비인기과 의료 인력의 공백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비인기과로 꼽히는 소아과 같은 경우에는 소아과대로 의사가 줄다 보니까 폐과되는 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소아응급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문제 또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면 그렇잖아요. 병원도 무작정 중증 환자를 받았다가 의사가 부족해서 수술도 안 되고 다른 병원으로 당장 전원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환자 상태가 심각해지면 이게 병원 또는 의료진 개인의 책임으로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응급 환자를 받는데 부담이 생기는 거죠. 갔더니 그 당직 의사들이 정말 쉴 새 없이 전화를 받는다고 해요. 서울, 경기, 인천 할 것 없이 각종 병원과 구급대로부터 하루에 수십 통씩 전화가 오고, 대부분은 이 환자를 받아줄 수 있는지 물어보는 연락이었어요. 만약에 응급실 의사가 일하고 있는 모습을 누군가 본다면 전화 교환원이 아니냐고 오해할 수 있을 정도로 계속 전화를 받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환자를 받고 싶어도 자리가 없고 또 그 환자를 조치해줄 수 있는 의사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계속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은 확실히 아닙니다. 응급실 뺑뺑이 같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사실 의료진의 책임 회피 문제가 발생하죠. 그리고 물론 비판받을 지점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상황을 그렇게 이끄는 구조의 열악한 문제도 같이 봐야 할 것 같아요. 비인기과가 어떤 과인지 보면은 우리가 소위 필수 의료라고 말하는 응급, 외상, 감염, 분만 이런 것들을 다루는 필수 불가결한 의료 서비스 또는 인권적 차원에서 제공돼야 할 기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필수 의료 분야 전공의 충원율을 보면요. 이 전공이라고 하면은 전문의가 되기 전에 인턴하고 레지던트 이런 수련 기간을 거치는 의사들을 말하죠. 이 전공의 충원율이 78.5%였어요. 2017년에는 95.1%였거든요. 뚝 떨어진 거죠. 왜 그런 거 보면은 이유는 명확합니다. 되게 열악한 근무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필수 의료 항목에 해당되는 수술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인력이 투입돼야 되고 수술 시간도 긴 고난이도 수술이 많죠. 근데 그에 비해 의료 수가는 좀 낮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필수 의료 분야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 거의 없다 보니까 수가가 대체로 낮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의료 사고에 대한 개인이 져야 할 어떤 법적 부담도 좀 큰 편이고, 근데 개원은 또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원자가 갈수록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서울대학교 병원에서는요, 응급의학과 모집 공고를 8번이나 냈다고 해요. 정원이 채워지지가 않아서. 그럼에도 정원이 24명인데 지원자가 11명, 원래 계획의 절반도 못 채웠다고 합니다. 응급실을 상주하는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해결할 수 있는 환자는 사실 50% 정도라고 해요. 나머지는 그 해당 과목의 전문의들과의 협진이 필수적인 건데요. 그런데 이 필수 과목 전문의 수 자체가 너무 줄어서 이 협진이 안 되니까 환자를 조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 병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네. 대동맥이 찢어진 환자가 응급실에 실려왔다고 해요. 당장 올 수 있는 의료진 중에 대동맥 수술을 할 수 있는 전문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 당직을 서야 하는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구급차를 타고 이제 경기도에서 강남의 한 대형 병원까지 환자를 옮기고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그 전공의가 응급실을 비운 2시간 동안 응급실은 또 의사가 부족하고 혹시나 또 다른 응급 환자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손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문제가 10년 넘게 제기되어 온 되게 고질적인 문제인데 그럴 때마다 공공의대를 설립해서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 여러 가지 논의가 나오는데 논의는 늘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의대 정원을 늘려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의사단체가 반대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의대생을 뽑아도 전문의가 되기까지 10년 넘게 걸린다. 이게 현재 어떤 벌어지고 있는 문제에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주장도 있고, 사실 의사수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특정 과에 쏠리는 현상이 문제고 이 처우를 개선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죠. 근데 여기에서 참 오래전부터 정부와 의사단체 간에 어떤 줄다리기가 있어 왔습니다. 그런 절대적인 의사 수를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비인기, 이런 기피과의 근무 환경 전반에 대한 지원책이 같이 가야 한다라는 지적도 있고요. 그리고 이 지적은 비단 의사 직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간호사나 다른 의료 직군의 근무 환경에도 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상급 종합병원에서 간호사 1명이 담당해야 하는 환자 수가 16.3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해외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은 수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건의료노조가 13일에서 14일 이틀간 총파업을 벌이기도 했었죠. 그리고 일단 응급 환자를 받았어요. 근데 진단을 해보니까 우리 병원에서는 치료할 만한 전문의도 의료기기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다른 병원으로 얼른 이송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현재 시스템으로는 이 병원 간의 이동도 원활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송할 병원을 찾느라 응급실 의사가 전화를 수십 통 돌리는 일도 비일비재하고요. 병상, 의료진, 장비에 여력이 있는 병원을 한 번에 찾아주는 시스템도 없고, 그나마 이런 일을 하는 이런 중앙상황실도 인력 부족인 건 마찬가지고요. 이 구조에서는 처음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 구급대원부터 병원 의료진, 그 상황실에 있는 직원 등 다 허덕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경증 환자나 중증 환자 구분 없이 이 대형 병원 응급실로 향하는 쏠림 현상도 분명합니다. 응급진료를 하는 곳은요, 이 중증도에 따라서 크게 지역응급기관, 지역응급센터, 권역응급센터로 나뉘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어떤 큰 대학병원 응급실은 대부분 권역응급센터로 중증 환자를 커버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 체계가 무의미하게 많은 이들이 자신이 아픈 상황에서는 무조건 큰 병원의 응급실로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자기가 아플 때는 다 자기가 좀 중증 환자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에 따르면요, 지난해에 전국 권역 지역응급의료센터 환자 중에 경증, 비응급 환자가 46.6%를 차지했다고 해요. 이 중에서는 사실 검사나 입원 날짜가 늦게 잡히면 빨리 좀 당기려고 응급실에 대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응급 환자의 응급실 진료비 비용을 지금보다 더 높여야 한다라는 주장도 나오고요. 현재 이런 상황을 역대 정부를 비롯해서 현재 복지부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이 같은 문제들을 인지하고 관계기관, 단체와 함께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을 꾸린 상황인데요. 이 추진단에서 응급의료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여러 논의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나온 내용들을 보면은 응급실에 환자를 받지 못하는 사유를 지침으로 규정해서 관리를 하고, 응급실 상황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구축한다거나, 필수 의료 분야의 전문 인력을 좀 잡아둘 수 있는 보상책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고요. 한국의 의료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들 합니다. 외국에서 의료 관광을 올 정도로요. 하지만 정작 공적인 의료 영역의 최전선은 정말 많이 위태로운 상황인 것 같아요. 정말 위태위태하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게 바로 진짜 우리의 현실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현실은 악화되고 있는데 논의는 오래전부터 거의 제자리 걸음이고요. 그 사이에 또 누군가는 응급실 뺑뺑이를 돌 것이고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지겠죠. 안에 있는 인력들은 또 그만큼 갈려 나갈 거고요. 정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요?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듣동너 중에서도 보건의료계에 종사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 문제를 되게 심각하게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어떤 생각이실지 궁금합니다. 또 실제로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도 궁금하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 많이 달아주세요. 화수목 아침 7시 듣동라가 습관이 됩니다.